안녕하세요. 과학의 힘 에너지 청혜쌤입니다. 자, 우리 친구들과 선생님은요, 지난 시간부터 해서 이 생명 시스템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우리가 이 생명 시스템에 어떠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냐면 도대체 에너지를 어떻게 얻고 우리는 또 생활에 필요한 곳곳에 에너지가 있잖아요. 그 에너지는 어떻게 만들어지고 우리는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 건가? 오늘은 이 생명 시스템을 잘 유지하고 있는 그 에너지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해보려고 합니다. 자, 그럼 먼저 해시태그 확인해 봐야 되는데요. 해시태그 첫 번째는 물질 대사가 무엇인가 같이 한번 살펴볼 거고요. 두 번째는 활성화 에너지와 효소에 대한 이야기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이런 효소가 작용하는 원리가 있대요. 효소 작용 원리에 대해서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 친구들 준비가 되었다면요. 먼저 오늘도 선생님이 픽한 사진, 오늘의 사진 POTD 만나보면서 공부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선생님이 픽한 사진은요, 바로 이 사진입니다. 우리 친구들 눈에 뭐가 보일까요? 선생님, 저는 효소라는 거 보이고요. 지금 여기 기질이라는 것도 보여요. 아마도 우리 친구들이요, 효소, 기질 둘 다 굉장히 생소한 단어일 수 있어요. 근데 우리 친구들 그렇게 생소하지 않은 단어도 있네요. 반응물, 생성물. 이런 단어들은요, 우리가 들어본 적이 있다는 거죠. 도대체 이 그림은 무엇을 이야기하는 거고, 오늘 공부가 끝나고 나면 우리는 효소, 그리고 활성화 에너지, 그리고 기질을 가지고 이 그림을 어떻게 해석할 수 있을지 우리 친구들 먼저 기대를 가지고요. 우리 해시태그 첫 번째 물질 대사부터 공부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요, 우리 친구들과 선생님이요, 이 물질 대사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거든요. 자, 그런데 우리 친구들이요, 이런 질문을 합니다. 선생님, 저는요, 물질 대사라는 말을 들어본 적이 없어요. 물질 대사가 도대체 뭔가요? 맞아요. 우리 친구들이요, 이 물질 대사라는 단어 자체를 공부해 본 적은 없거든요. 그런데 사실은요, 이 물질 대사 안을 채우는 여러 가지 개념들은요, 우리 친구들이 이미 공부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이 물질 대사라는 건 내가 알고 있었던 이 화학 반응이, 내가 배웠던 이 반응이 물질 대사였구나. 이렇게 새롭게 이름을 부여해 주는 거예요. 그런 반응들을 모아서 우리 얘네는 물질 대사예요. 이렇게 한번 이름을 붙여줘 보자고요. 그러니까 아주 낯선 개념은 아니라는 거죠. 그럼 우리가 어떠한 개념들을 중학교에서 학습했는지 같이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식물이요, 빛에너지를 이용하여 양분을 만드는 과정이래요. 우리 이거 언제 공부했어요? 동물의 경우에는 먹이를 먹어서 양분을 섭취한다고 했어요. 그런데 식물이 먹이를 먹나요? 그렇지 않잖아요. 식물은 스스로 양분을 만드는데 그 방법이요, 바로 광합성이라는 방법이었다고요. 자, 그러면 광합성을 우리가 어떻게 정의할 수 있냐면 식물이 이산화탄소와 물이 반응해요. 근데 얘네만 있으면 되는 건 아니고 광합성이잖아요. 누가 있어야 돼요? 그렇죠. 빛에너지 있어야 돼요. 빛에너지를 이용해서 결국 포도당과 산소를 만드는 이 반응. 우리는 이것을요, 광합성입니다. 이렇게 얘기했고, 통합과학을 계속 공부하면서 우리 광합성 계속 나오고 있을 때마다 선생님 어떤 얘기했냐면 이 광합성이라는 것은요, 식물이 빛에너지를요, 자기가 가지고 있을 수 있는 에너지의 형태, 그렇죠, 화학 에너지인 포도당으로 전환하는 과정이었습니다. 즉, 빛을 이용해서 합성하는 거예요. 우리 그 얘기 했다고요. 그러면 지금 뭔가 빛을 이용해서 합성했대요. 보다 작은 분자가 큰 분자가 되었구나 라는 것을 우리 의미적으로 파악할 수가 있겠네요. 자, 그럼 두 번째 볼게요. 세포에서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 세포 공부했다고요. 식물세포, 동물세포 둘 다 공부했어요. 그때 양분을 분해하여 그럼 식물의 경우에는 이렇게 광합성을 통해 만든 이 양분을, 이런 뜻이겠죠? 그럼 그 양분을 우리 포도당 이렇게 한번 적어볼게요. 이 양분을 분해할 때 산소와 반응하게 되는 것이고, 그때 분해하고 나면 이산화탄소와 물을 생성한다는 거죠. 그럼 그때 에너지도 방출된대요. 그래서 우리가 무슨 얘기했냐면 이 에너지 가지고 결국에 생활에 필요한 곳곳에 사용하는 겁니다. 이 얘기를 했다고요.
그래서 우리 이 포도당과 산소가 어디로? 세포 안에 있는 미토콘드리아로 얘가 공급이 되면 그 안에선 결국 에너지를 내는 과정, 우리는 그것을 세포 호흡입니다. 이렇게 공부했었죠. 호흡보다 조금 더 자세히 우리는 그 과정을 세포 호흡이에요. 이렇게 공부했던 거예요. 아, 그러면 식물이든 동물의 경우는 이 에너지 가지고 생장도 하고 식물의 경우에는 열매도 맺고 우리 친구들 공부도 하고 키도 크고 이렇게 진행이 되는 거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근데 선생님 여기 적어놓고 보니까요. 선생님, 광합성은요. 이산화탄소와 물이 합성돼서 결국 포도당을 만들고 그걸 그대로 바꿨더니요. 포도당과 산소가 반응해서 이산화탄소와 물이 되었어요. 얘네 완전히 반대가 되는 반응이네요. 좋아요. 그래서 이 그림 준비했거든요. 한번 보시면 여기 이산화탄소와 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얘네들이 우리 뭐 한다 그랬어요? 광합성, 빛을 이용해서 합성하기로 했다고요. 그러니까 여기 지금 빛에너지 이렇게 들어오고 있어요. 그리고 얘가 합성되고 합성되고 합성되었더니 빛에너지가 화학에너지로 전환됐어요. 그 결과 포도당 생겼습니다. 라는 것을 아실 수가 있겠죠. 자, 근데 반대되는 경우라고 했으니까 포도당이 산소와 반응을 하게 되면 그때 에너지를 방출하게 되고 그 결과 다시 이산화탄소와 물이 생성된 거예요. 아, 그러면 광합성이라는 것은 뭔가를 합성하는 과정이고 세포호흡이라는 것은 뭔가를 분해하는 과정이구나. 그 과정에서 광합성이라는 것은 에너지가 필요해요. 에너지가 안으로 들어가야 되고 세포호흡 할 때는요. 에너지가 밖으로 방출됩니다. 라는 것을 우리는 이미 공부했던 거예요. 이렇게 따로따로 공부했던 걸요. 이제 모아볼게요. 모아서 새로운 이름을 딱 부여해 주는 거예요. 우리는요, 그 이름을 지금부터 뭐라고 할 거냐면 생명체 내에서 물질이 분해되거나 혹은 합성되는 모든 화학 반응, 우리는 그것을 물질대사입니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물질대사 두 개로 나눠볼 수가 있어요. 정의에서도 보면 생명체 내에서 일어나는데 물질이요, 분해될 수 있대요. 첫 번째. 그 다음에 합성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아, 분해되거나 합성이 되는 모든 화학 반응을 우리는 물질대사라고 하는구나. 그럼 앞에서와 똑같죠. 이산화탄소 그리고 물처럼 저분자 물질이요. 합쳐지고 합쳐지고 합쳐져서 다시 고분자 물질, 결국 큰 분자의 물질로 변하게 되는 과정이 있어요. 우리는 그것을 동화작용입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자, 그럼 이렇게 동화작용이 일어날 때 에너지, 우리 앞에서 봤던 광합성 생각해 보시면 어때요? 빛에너지 우리가 흡수했다고요. 아, 에너지의 흡수가 일어나서 저분자 물질이 보다 큰 분자의 물질로 바뀌는 거구나. 이렇게 이해하실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럼 이번엔 분해되는 과정도 있겠죠. 보다 큰 분자가 이번에는 분해가 된대요. 작은 분자로. 아, 그때 우리 세포호흡처럼 이때 에너지가 방출될 것이고 우리는 그 에너지 가지고 생활에 곳곳에 썼습니다. 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되셨나요? 자, 그러면 이제 선생님이랑 이렇게 반을 딱 나눠서요. 먼저 동화작용에 어떤 특징이 있고 이 동화작용의 대표적인 예는 무엇이 있는가 한번 살펴볼 거고요. 그 다음에는 이화작용에 대해서 같이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할게요. 자, 그럼 먼저 첫 번째로 살펴볼 것은요. 동화작용이에요. 자, 동화작용을 보면 지금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작은 분자가요. 큰 분자가 될 거래요. 자, 그럼 여기 작은 분자가 합쳐지고 합쳐져. 합성된다는 거죠. 즉 작은 분자가 큰 분자로 합성되는 그 반응, 동화작용이 일어나게 되면 큰 분자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되셨어요? 그런데 선생님, 그럼 앞에서는 선생님이 광합성을 예로 들어 설명해 주셨잖아요. 맞아요. 광합성이 결국 이산화탄소와 물이라는 것이 합성되면서 포도당을 만들고 그때 산소를 같이 만들었다고요. 아, 저 분자가 지금 보다 큰 분자를 만들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다고요. 그럼 선생님, 이 광합성이라는 건 사실 식물에서만 일어나잖아요. 맞아요. 그러면 이 광합성, 식물에서만 일어나니까 동화작용이라는 건 식물에서만 일어나는 건가요? 이렇게 이해하는 친구들이요. 정말 많습니다.
자, 근데 선생님 그래서요. 이 동화작용의 또 다른 예, 너무나 많은 예가 있지만 또 다른 예를 하나 더 해보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새로운 내용이 아닙니다. 우리 어디서 공부했냐면 단백질. 우리 친구들 단백질이라는 게 선생님 뭐라고 했냐면 고분자예요. 우리 그때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럼 이 고분자라는 건 단위체가 결합해서 결국 단백질이라는 걸 만든다고 했었죠. 그때 그 단위체 가장 작은 물질 우리는 그것을요 아미노산입니다 이렇게 얘기했던 거예요. 자, 그러면 아미노산이 결합해요 큰 분자가 되면 우리는 그것을 단백질이라고 했다고요. 아, 그럼 선생님 동화작용에는 단백질의 합성도 있겠네요. 그럼 단백질 합성 동물은 안 하나요? 동물도 하죠. 즉 동화작용은요 식물도 동물도 모두 하는 게 맞아요. 그러나 동화작용의 대표적인 예인 광합성만 바로 식물에서만 일어나고 동물은 광합성을 하지 않습니다 라고 이해해 주셔야 되고요. 절대로 확대 해석해서 광합성하는 동화작용은 식물에서는 일어나지 않는다 라는 것은 틀렸다 라고 과감하게 우리 친구들 잘 이해를 해주면 되겠습니다. 되셨나요? 자, 그러면 이렇게 반응이 일어날 때 에너지 변화는 어떻게 되는지 한번 살펴볼게요. 자, 작은 분자라고 되어 있는 그 반응물이 어느 정도 에너지를 가지고 있는지 보면 여기에 이렇게 반응물이라고 되어 있죠. 반응물은요 지금 에너지가 낮아요. 근데 이때 생겨나는 큰 분자 생성물의 에너지를 봤더니요 적은 에너지에서 보다 큰 에너지로 반응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에너지를 흡수해야겠네요. 우리는 이렇게 반응이 일어날 때 에너지를 흡수하는 걸 뭐라고 하죠? 그렇죠. 우리 그거 흡열 반응입니다. 이렇게 공부했잖아요. 그럼 선생님 작은 분자가 큰 분자가 될 때, 즉 합성이 일어날 때, 동화작용이 일어날 때 다 같은 뜻이겠죠. 이럴 때 흡열 반응이 일어나는군요. 좋아요. 같이 연결해서 보시는 거예요. 자, 그럼 이번에는 큰 분자가 작은 분자가 될 수도 있겠죠. 그 경우도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이번에는요. 큰 분자가 작은 분자로 되는 반응이래요. 그럼 지금 큰 분자가 작은 분자가 되려면 기본적으로 어떻게 되어야 돼요? 당연히 분해가 돼야 되죠. 그죠? 우리는 그것을 지금부터 뭐라고 할 거냐면 이화작용이에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큰 분자가 작은 분자가 되는 분해 반응이 바로 이화작용인데 우리가 앞에서는 무슨 얘기를 했냐면 포도당이 산소와 반응해서 작은 분자인 이산화탄소 그리고 물을 생성하는 이 반응 그때 에너지가 방출되고 우리는 이 에너지 사용해서 생활하고 있습니다 라는 이야기였잖아요. 이런 반응이 결국엔 세포호흡, 즉 이화작용의 대표적인 예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 어떤 예가 있냐면 소화라는 작용이 있어요. 우리 중학교 2학년 때 동물과 에너지를 공부하면서 동물은 양분을 먹죠. 그죠? 먹이를 먹어요. 그래서 그 양분이 너무 커요. 어디까지 가야 되냐면 이 세포호흡이 일어나려면 세포 안으로 들어가야 된다고요. 어디? 그렇죠. 우리 공부했으니까 미토콘드리아요 라고 기억하면 결국 이 세포 안으로 들어가려면 우리 세포막의 구조도 공부했어요. 선생님 그럼 크기가 작아져야 되네요. 좋아요. 그럼 커나랬던 물질이 작게 분해가 일어나야 되네요. 이화작용 일어납니다 라고 보신다면 당연히 이 소화의 과정도 큰 분자가 작은 분자가 되는 이화작용입니다 라고 보실 수 있는 거예요. 되셨나요? 자, 그러면 그대로 우리 한번 에너지 변화도 한번 볼게요. 이번에는 반응물의 에너지가 더 커요. 큰 분자, 반응물이 이만큼 에너지를 가지고 있다가 보다 작은 에너지로 가는 거예요. 생성물의 에너지가요, 이거밖에 되지 않는데요. 그러면 그 에너지 차이만큼은 어떻게 돼요? 주변으로 툭 내려놓게 되는 거죠. 그럼 이만큼은 에너지를 방출하겠네요. 즉, 이화작용은요, 에너지를 방출하는 발열 반응입니다 라고 친구들 이해해주면 되겠습니다. 되셨나요? 좋아요. 자, 그러면 지금 우리가 공부했던 이 세포호흡과 아주 유사한 반응이 하나 있어요. 같은 발열 반응이고 여기 반응물과 생성물이 같은데 일어나는 조건이 달라서 굉장히 비교하는 문제로 자주 나오는 보기가 있거든요. 우리 같이 그 부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우리가 계속 얘기하고 있는 세포호흡은요. 우리 생명체 내에서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세포호흡이 일어나는 온도는 어떨까요?
맞아요. 온도는요, 그냥 체온의 범위예요. 아, 내가 그냥 우리 사람이라고 치면 한 37도 정도? 우리 체온 범위예요. 여기에서 세포호흡도 일어나고 우리 다양한 활동도 일어나죠. 자, 근데 그냥 한 번에 반응물이 생성물로 변하면서 에너지가 한 번에 방출되는 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그림을 봤더니요. 반응물은 여기 있고 생성물 여기 있어요. 아, 반응물에서 생성물 갈 때까지 에너지가 어떻게 돼요? 단계별로 방출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겠죠, 지금. 즉, 여러 단계에 걸쳐 단계적으로 반응이 진행되고 그렇기 때문에 소량의 에너지를 단계적으로 방출하게 된다는 거예요. 뭐가? 세포 호흡이라는 것이. 그런데 반응물도요, 똑같아요. 생성물도 똑같아요. 그렇다면 최종적으로 방출하는 에너지는 세포호흡에서나 연소 과정에서나 같을 거예요. 근데 다른 점은 무엇이냐면 연소라는 게 우리 친구들 뭐였냐면 어떤 물질이 산소와 반응해서 빛도 내고 열도 내면서 타는 현상이었다고요. 아, 그러니까 얘가 연소할 때 산소와 반응해서 탈 때 얘는 반드시 높은 온도, 이런 연소 반응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발화점 이상의 온도가 필요해요. 그래서 반응물도 같고 생성물도 같은데 아까 얘는 37도에서 일어났다면 지금 보니까요 400도에서 일어나야 된대요. 아, 그럼 얘는 굉장히 높은 온도에서 일어나는구나 라는 거 알 수 있고, 아까는 단계적으로 반응이 진행되기 때문에 각 단계별로 소량의 에너지가 단계별로 방출되었다면 연소의 경우에는요 한 번에 다량의 에너지가 일시에 방출된다라고 보시면 되죠. 그래서 둘을 비교하는 문제가 굉장히 잘 나오니까요. 우리 친구들 생명체 내에서 일어나고 있는 물질 대사 중에 이화작용인 세포호흡과 그리고 연소 반응이 같은 것, 다른 점 부분들을 잘 정리를 해주면 되겠습니다. 되셨나요? 자, 그럼 우리가요, 여태까지 그냥 다 아는 거였어요. 아는 것들에 새로운 이름을 붙여주는 거죠. 아, 앞으로 너는 동화작용이라고 불러야지. 앞으로 너는 이화작용이라고 불러야지. 이 두 개를 다 모으면 물질대사입니다. 이렇게 정리하시는 거예요. 자, 그럼 그림 보면서 같이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자, 생명체 내에서 물질이 분해되거나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이제 우리 배웠으니까요. 분해된다? 이거 뭐예요? 무슨 작용을 얘기하는 걸까요? 물질이 분해된다? 아, 선생님 이거 이화작용 얘기하는 거네요. 좋아요. 자, 그럼 이번에는요. 합성된대요. 그럼 뭐예요? 그렇죠. 요거는 동화작용입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럼 생명체 내에서 동화작용이 일어나고 이화작용이 일어나는 이런 모든 화학 반응, 이걸 우리 뭐라고 이제 이름을 붙여주기로 했어요? 아, 선생님 그거는 물질대사예요. 좋아요. 자, 그럼 그림으로 보시면 작은 분자가 지금 합쳐지고 합성이 일어나게 되어 우리는 그것을 동화작용이라고 했고, 이때 에너지 반드시 어떻게 해야 돼요? 얻어야 돼요. 우리 그거 흡열 반응입니다. 반응이 진행되면 보다 큰 분자가 된다고 했다고요. 되셨죠? 자, 그럼 보다 큰 분자가요, 이번에는 어떻게 돼요? 분해가 돼요. 분해가 되면 그때 우리 그 이름을 이화작용입니다. 이렇게 붙여줬던 거고요. 이때는 에너지가 방출되게 되는데 세포호흡의 경우 이때 방출된 에너지를 가지고 우리는 생활에 활용하는 겁니다.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반응의 경우 어떻게 해요? 에너지가 방출되네요. 발열 반응이었죠. 되셨죠? 그래서 우리 친구들 딱 나눠서 동화작용, 이화작용 다 묶어서는요 물질대사입니다.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 친구들이요 이런 물질대사에 대해서 잘 이해하고 있는지 같이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동화작용은 이렇게 되어 있고요. 큰 분자, 작은 분자 도대체 어디로 가고 있는 건가 묻고 있는 거예요. 그럼 동화작용이라는 건 뭐예요? 작은 분자가 합성돼서 덩어리가 커지는 거였다고요. 그럼 어디에서 시작? 그렇죠. 작은 분자 이렇게 시작해야 되죠. 작은 분자 물질이 합성돼서 큰 분자로 합성되는 반응이 바로 동화작용입니다. 이렇게 보셔야 되는 거고, 반대로 이화작용은 시작부터 큰 분자부터 하는 거예요. 큰 분자 물질이 작은 분자로 그렇죠. 분해가 되는 반응이다. 우리는 그것을 다 묶어서는 물질대사예요.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두 번째 보시면 세포호흡이라는 게 뭐였죠? 포도당이라는 큰 분자가 분해가 일어나요. 그래서 물과 이산화탄소 만드는 거였어요. 그러면 얘네는 합쳐지는 거예요? 분해되는 거예요? 우리 지금 분해돼요. 이런 얘기 했으니까 이화작용의 예이고 그 반대되는 거.
물이랑 이산화탄소 합성해서 빛에너지까지 들어가면 우리는 포도당이라는 것을 합성하게 된다고요. 보다 큰 분자가 된다 그랬어요. 그럼 광합성이라는 것은 동화작용의 예입니다 라고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되셨죠? 자, 그러면 세 번째, 동화작용은요, 에너지 어떻게 해야 돼요? 작은 분자가 큰 분자로 돼야 돼요. 그럼 주변에 에너지 흡수해야겠죠. 그러니까 에너지를 흡수하는 그걸 우리는 흡열 반응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요. 이화작용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해요? 분해가 일어나야 돼요. 즉 에너지를 방출하는 발열 반응입니다. 라고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문제 풀어보도록 할게요. 다음에서 설명하는 것은 무엇인지 써보래요. 자, 큰 분자 물질을요, 작은 분자 물질로 분해할 거래요. 그러면 덩어리가 원래 컸는데 얘를 분해하고 작은 분자로 만들 거래요. 에너지가 방출되겠네요. 에너지가 방출되는 발열 반응이래요. 우리 그거 이화작용이에요. 이렇게 공부했던 거죠. 자, 그 다음 문제요. 생명체 내에서 물질이 분해되거나 그럼 분해된다? 이화작용인가? 라는 생각. 합성되는 모든 화학 반응. 근데 뒤에 합성도 나오네요. 그럼 동화작용까지 모두 얘기하는 거니까 이런 반응을 다 합쳐서는 뭐라고 부르냐는 거예요. 그런 것을 뭐라고 합니까? 우리 오늘 커다란 주제, 그렇죠. 물질대사예요 라고 정답 적어주면 되겠습니다. 자, 계속 문제 풀어보도록 할게요. 그림은 생명체 내에서 일어나는 물질대사를 나타낸 것이래요. 그리고 그림을 봤더니 작은 분자가 지금 큰 분자로 합성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그럼 합성되는 간은 지금 우리, 그렇죠. 얘는 선생님 동화작용이에요. 좋아요. 큰 분자가 이번에는 분해가 일어나서 작은 분자가 된다면 그것은 우리 이화작용입니다. 이렇게 지금 계속 공부하고 있는 거니까 문제 한번 읽어볼게요. 가와 나에서 반응물과 생성물의 에너지 변화에 대해 서술하시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가와 나, 즉 동화작용과 이화작용에서 반응물과 생성물의 에너지 변화, 작은 분자에서 큰 분자로 갈 때 우리 에너지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에너지 흡수한다고 했다고요. 즉 반응물의 에너지가 생성물의 에너지보다 낮아서 결국 반응이 일어나게 되면 생성물의 에너지가 더 커져요. 에너지가 높아진다. 이렇게 돼야 되는 거고, 여기 이화에서는 어떻게 돼요? 이화작용에서는 에너지가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가니까 에너지 방출, 즉 생성물의 에너지가 낮아집니다. 이렇게 되어야겠죠. 그럼 같이 한번 적어보도록 할게요. 자, 간은 흡열 반응으로요, 반응물의 에너지보다 생성물의 에너지가 높아진다라고 적어주시면 되겠고, 나 같은 경우에는요, 발열 반응으로 반응물의 에너지보다 생성물의 에너지가 낮아집니다라고 같이 정리해주면 되겠습니다. 되셨죠? 자, 또 그 다음 문제 같이 보도록 할게요. 그림은요, 생명체 내에서 일어나는 물질 대사를 나타낸 것이래요. 계속 같은 그림이 나오고 있으니까요. 우리 친구들 자꾸 미뤄두지 마시고 지금 바로 선생님이랑 같이 다 정리하고 가는 거예요. 자, 작은 분자가 합쳐지고 합성되어서 큰 분자가 되고 있대요. 그럼 이거 우리, 그렇죠. 이제는 바로 나와야 돼요. 동화작용입니다. 좋아요. 큰 분자가요, 분해가 됐대요. 그럼 작은 분자 되는 얘는 이화작용이구나.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여기서 동화작용, 이화작용 우리 친구들 가, 나를 기억을 해주시고, 가는 동화작용, 나는 이화작용이었어요. 보기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우리는 옳은 것만을 한번 찾아볼게요. 가는 이화작용, 나는 동화작용이래요. 지금 우리는 반대로 찾았는데 아예 기억은 틀린 보기로 골라주면 되겠죠. 식물세포는 가작용을 통해 생명활동에 필요한 유기물을 얻는다? 그럼 이거 지금 뭐예요? 동화작용. 그럼 동화작용의 대표적인 예가 뭐였죠? 그렇죠. 광합성. 즉 이 말은요, 식물세포는 광합성 하니까 생명활동에 필요한 유기물, 양분, 포도당 얻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그럼 광합성 결과 포도당 얻는 거 맞죠? 그러니까 니은은 옳은 보기가 되는 거예요. 자, 사람의 체내에서는 가의 작용이 일어나지 않고 나의 작용만 일어난다. 이런 보기가요, 정말 많이 나옵니다. 누구 때문일까요? 광합성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지금 앞으로 선생님 잠깐만 돌아가 보도록 할게요. 앞에 잠깐 돌아가면 지금 작은 분자가 큰 분자가 되고 있다고 했지, 아주 구체적으로 얘 광합성이에요 라고 정해준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동물, 우리 사람 같은 몸에서도 이 동화작용 일어나요, 안 일어나요? 아미노산이 단백질 되는 거 일어난다고 했다고요.
그러니까 여기 돌아와 보니 사람의 체내에서 가해작용, 아미노산이 모여 단백질 되는 거 일어난다고요. 그럼 얘는 틀렸네. 가와 나 둘 다 일어납니다. 라고 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디귿도 틀린 보기가 돼서요. 정답은 우리 친구들 2번만 골라주면 되겠습니다. 어렵지 않으시죠? 자, 그럼 우리 한 문제만 더 풀어보도록 할게요. 그림은요. 생물체 내에서 일어나는 물질 대사의 예를 나타낸 것이래요. 그리고 그림에 보니까요. 아까처럼 동화작용, 이화작용, 작용의 종류를 나타낸 게 아니라 아주 구체적으로 얘는 이산화탄소와 물이 반응해서 포도당 만들고 있습니다. 그때 빛에너지 들어가요? 우리 이거 뭐예요? 그렇죠. 식물이 엽록체에서 지금 광합성하는 거 얘기하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가는 지금 광합성이고 광합성이라는 건 동화작용인 거예요. 되셨어요? 그럼 이번에 나도 정리해 볼게요. 나를 보니까 포도당이 산소와 반응해서 분해가 일어나요. 그래서 이산화탄소와 물을 만들고 있다고요. 그럼 선생님 이거는 세포호흡이네요. 세포호흡은 뭐예요? 이거는 이화작용이 되겠죠. 그럼 우리 같이 보기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보기에 봤더니 가와 나는 모두 효소가 관여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 아직 효소에 대해서 배우지는 않았지만 곧 배울 거거든요. 동화작용, 이화작용에 모두 다 효소가 작용합니다. 왜 이렇게 낮은 온도에서도 이런 화학 반응이 원활하게 일어나느냐? 바로 효소 때문이거든요. 우리 조금만 더 기다려서 이 효소에 대한 내용은 바로 연결해서 공부를 해보도록 할게요. 맞는 보기를 골라주시면 되겠고 가는 발열 반응이래요. 근데 가에서 우리 동화작용 찾았는데 그럼 작은 분자가 큰 분자 되려면 에너지 흡수. 근데 지금 발열 반응? 그럼 바뀌었네요. 흡열 반응과 발열 반응의 위치를 바꿔주시고 동물에서는 가해 과정이 일어나지 않는다? 선생님 방금 전 문제에서 가와 나 동물에서 다 일어난다고 했으니까 얘 틀린 거 아닌가요? 근데 아까는 종류를 얘기한 거죠. 동화작용, 이화작용. 근데 지금 아까 문제에선 뭐였어요? 얘 정확히 광합성이고 얘 정확히 세포호흡이에요. 이렇게 줬다고요. 그러면 광합성 동물에서 일어나나요? 아니죠. 그러니까 동물에서는 광합성은 일어나지 않는다. 이렇게 해석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당연히 맞는 얘기가 되는 거네요. 그럼 정답은 기역과 디귿을 고르니까 4번으로 골라주면 되겠습니다. 선생님 일부러 이 두 가지의 문제를 동시에 푼 이유가 있습니다. 지금 나타내고 있는 그림이 동화작용과 이화작용을 설명하는 건지 아니면 아주 구체적으로 광합성과 세포호흡을 비교하고 있는 건지 두 개를 좀 구분하셔서 동화작용, 이화작용 식물이든 동물이든 다 일어나요. 하지만 광합성의 경우에는 동물에서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라고 잘 기억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두 번째 공부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우리 첫 번째 이 기억의 보기에서 효소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했었죠. 그럼 이 효소는 무엇이고 또 활성화 에너지는 무엇인지 같이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앞에서 동화작용, 이화작용 이야기를 했다고요. 그때 우리 에너지 변화에 대한 이야기도 했는데 한 번 더 정리를 해보고 가보도록 할게요. 물질 대사에서 에너지 출입에 대한 이야기예요. 반응물이 결국 생성물이 되죠. 근데 반응물과 생성물의 에너지가 다르게 되면 결국 그 에너지의 차이에 따라 에너지를 흡수하기도 하고 에너지를 방출하기도 해요. 그래서 지금 동화작용을 보면 작은 분자가 합성되어 큰 분자가 되고 있기 때문에 그때는 에너지를 흡수해야 합니다. 우리는 그것을 흡열 반응이에요. 이렇게 정리했던 거예요. 자, 반대로 이화작용에서는요. 반응물의 에너지가 생성물의 에너지보다 크죠. 그래서 반응이 진행되게 되면 에너지는 방출이 일어납니다. 우리 그거 발열 반응이에요. 이렇게 얘기했던 거예요. 되셨어요? 자, 그러면 여기서 반응물과 생성물의 에너지 결국 요 차이를 보면 이게 결국에는요 흡수하는 에너지일 거예요. 우리는 그걸 뭐라고 할 거냐면 반응열입니다. 이렇게 지금부터 불러주면 돼요. 자, 그럼 여기에 반응물에서 생성물 갈 때 이번에는 방출하는 에너지가 있다고요. 어느 정도? 요 딱 차이만큼이 되겠죠. 이 생성물과 반응물의 차이만큼. 우리는 그것을 반응열입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되셨나요? 어렵지 않으시죠? 자, 그런데 우리 친구들 그런데 반응물이요. 그냥 에너지 흡수해서 생성물 되면 참 좋겠어요. 그리고 반응물이요.
에너지 방출하면서 생성물 되면 참 좋은데 우리 친구도 혹시 그런 적 있나요? 선생님이요, 운동을 굉장히 좋아하는데도 운동을 하러 가기까지는 너무 힘든 거예요. 막상 운동을 하러 가면 너무 재밌는데 그 운동을 하러 그 장소까지 가는 데는요, 결심과 오늘 운동 가야지 라는 에너지가 조금 필요해요. 왜 갑자기 이런 얘기를 하냐면 얘네들도 똑같은 거예요. 반응이 막상 일어나면 에너지 흡수하고 에너지 방출하고 일어나면 되는데 그런 반응이 일어날 때까지는요, 또 조금의 에너지를 줘야 한다는 거예요. 즉, 이 반응이 일어나도록, 즉 활성을 가지도록 할 때는요, 또 에너지를 추가적으로 넣어줘야 된대요. 자, 그래서 선생님이 한번 그려보도록 할게요. 반응물이 그냥 에너지 방출해서 바로 생성물이 되면 좋겠는데 얘가, 이 반응물이 에너지를 조금은 얻어야, 선생님이 운동하러 가려는 그 에너지는 있어야, 이런 것처럼 어느 정도 에너지를 추가적으로 넣어줘야, 이 정도는 넣어줘야 된다는 거예요. 이 정도는 가지고 있어야 그 다음에 반응이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요 정도 힘든 고개를 한 번은 넘어야 반응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때 이 주어져야 하는 최소한의 에너지가 있겠죠. 얘를 반응시키려면 적어도 요 고개를 넘을 수 있는 에너지는 넣어줘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 에너지를 뭐라고 할 거냐면 지금부터 활성화 에너지입니다 라고 부르실 거예요. 같이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자, 화학 반응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정말 최소한의 필요한 에너지가 있어요. 그 고개를 딱 넘어가기 위한 그 에너지요. 즉, 그 반응물이 활성을 가지도록, 이제 움직일 수 있는 상태가 되도록, 즉 선생님이 운동할 수 있는 딱 그 마음을 먹도록 조금의 에너지를 줘야 된다는 거죠. 그걸 우리는 지금부터 활성화 에너지입니다. 이렇게 정리하실 거예요. 자, 그럼 생각해 보세요. 선생님 아까 그래프 한번 그려보면 반응물이 있고 생성물이 있어요. 그냥 에너지 방출하면서 반응이 일어나면 참 좋겠는데 그렇지 않고 이 반응물한테도요, 조금의 에너지는 줘야 그 다음에 반응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되셨나요? 그때 요 고개, 요만큼의 에너지를 우리는요, 활성화 에너지입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되셨어요? 자, 그럼 생각해 보세요. 이 활성화 에너지가요, 낮아야 반응이 잘 일어날까요? 높아야 반응이 잘 일어날까요? 자, 우리 친구들이 여기 이렇게 서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일로 가고 싶어요. 이 고개가 높아야 넘어가기가 쉬울까요? 혹은 이 고개가 낮아야 넘어가기가 쉬울까요? 너무 당연한 얘기죠. 이 고개가 높으면 높을수록요, 잘 안 넘어가고 싶어요. 너무 힘들잖아요. 우리 반응물들도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 활성화 에너지가 커지면 커질수록 반응의 속도는 느려지게 돼요. 반대로 활성화 에너지가, 즉 이 고개가 낮으면 낮을수록 넘어가기가 쉽죠? 반응 속도는 올라간다는 거예요. 자, 근데 어떤 물질을 봤더니 활성화 에너지를 높이는 애가 있대요. 반응이 잘 일어나지 않도록 이 고개를 계속 높이는 애라는 거예요. 그 아이를 우리는 지금부터 뭐라고 부를 거냐면 부촉매입니다. 이렇게 부를 거예요. 그럼 부촉매를 넣어줬다고 하는 건 이 고개를 계속 높인다는 거구나.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럼 반대되는 애를 또 한번 보면 이번에는요, 이 고개를 계속 낮추는 거예요. 계속 낮추면 넘어가기가 쉽겠죠? 그러니까 반응이 빠르게, 즉 반응 속도가 올라가는데 우리는 그것을요, 정촉매입니다 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부촉매든 정촉매든 중요한 것은요, 요 사이에 이 반응열이 바뀌지는 않아요. 그쵸? 반응물과 생성물이 결정되면 반응물은 그냥 정해지는 거예요. 이 활성화 에너지는 요 윗부분에 해당하는 거기 때문에 요 딱 윗부분, 따라서 부촉매를 사용하면 활성화 에너지가 커지고 반응 속도는 줄어듭니다. 정촉매를 쓰면 활성화 에너지는 줄어들고 반응 속도는 올라갑니다. 근데 자, 지금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우리 사람 체온에서 물질 대사가 일어난다고 했다고요. 근데 우리 체온은요, 37도로 좀 낮아요. 어떻게 하면 반응 속도를 높일 수 있을까? 누구를 사용하면 돼요? 정촉매 쓰면 돼요. 근데 우리 몸속에요, 이 정촉매의 역할을 하는 아이가 있다는 거예요. 누군지 봤더니 그게 생체 촉매래요. 몸에 있는 촉매 역할을 하는 앤데 걔를 지금부터 우리가 효소입니다 라고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효소 덕분에요, 우리 몸속에서는 낮은 온도임에도 불구하고 반응 속도가 빠르게 일어나는 거다 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럼 그래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 앞에서 무슨 얘기했냐면 효소가 뭐라 그랬어요?
효소는 그렇죠. 생체 촉매예요. 활성화 에너지를 어떻게 해요? 정촉매의 역할, 이 언덕을 낮춘다고요. 활성화 에너지를 낮춰요. 그러니까 넘어가기가 쉽잖아요. 그 말은 뭐예요? 반응 속도 높아집니다. 우리 사람의 체온이 37도밖에 되지 않는데 반응이 이렇게 잘 일어날 수 있는 이유는 생체 촉매 효소 덕분이구나 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보면 반응물, 생성물 정해졌어요. 그러면 절대로 어떤 효소를 쓰건 간에 반응열이라는 것은 달라지지 않아요. 달라지는 건 뭐예요? 이 반응물이 화학 반응이 일어나려면 최소한의 에너지가 필요하다 그랬죠. 그게 지금 활성화 에너지예요. 얘가 효소가 없을 때예요. 이만큼의 고개는 넘었어야 되는 거죠. 이만큼은 넘어야 반응이 일어나는 거였는데 여기에 생체 촉매 효소 썼더니 언덕이 확 낮아지더래요. 이제 요 정도만 넘으면 반응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효소가 있을 때는 활성화 에너지가 줄게 되고 활성화 에너지가 줄어들었으니 반응 속도라는 것은 증가하는구나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되셨나요? 좋아요. 자, 그럼 우리 같이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효소의 주성분, 우리 이건 단백질 공부할 때 같이 했었어요. 효소의 주성분은요, 바로 단백질이에요. 우리 다음 시간에도 좀 중요하게 볼 건데 단백질이라서 이 화학 반응의 활성화 에너지를 어떻게 한다고 해서 이 효소의 역할은 그렇죠. 활성화 에너지를 낮춰준다고. 언덕을 낮춰준다 그랬어요. 그럼 반응 속도를 빠르게 하는 그 물질, 우리는 그것이 효소입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봤더니 화학 반응이 일어나기 위해 적어도 이 정도 에너지는 필요해요. 최소한의 에너지 우리 뭐라고 한대요? 그렇죠. 활성화 에너지입니다. 라고 잘 정리를 해주시면 되겠고요. 효소를 사용하면 이 활성화 에너지를 낮춰서 반응 속도를 높일 수 있습니다. 라는 부분까지 연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한 문제만 더 볼게요. 그림은요, 어떤 화학 반응에서 효소가 있을 때와 없을 때의 에너지 변화를 나타낸 거래요. 그리고 A와 B는요, 각각 반응물, 생성물 중에 하나래요. 자, 그럼 지금 여기에서 시작이 돼서 반응의 진행이라고 했으니까 선생님 당연히 여기가 반응물이고 얘가 생성물이겠네요. 좋아요. 자, 그럼 반응물과 생성물이 정해져 있다면 이 니은은 뭐가 되는 거예요? 반응열. 이건 정해지는 거예요. 자, 근데 A가 B가 될 때 넘어야 하는 언덕이 있어 그랬어요. 그럼 이만큼이 이제 뭐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활성화 에너지가 되는 거예요. 되셨나요? 자, 근데 이게 이렇게 높은 거 보니까 아마도 기억은 효소가 없을 때의 활성화 에너지인가 봐요. 만약에 효소를 쓴다면 언덕은 낮아지겠네요. 그럼 어떻게 돼요? 이렇게 지금 여기 요 파란색이 그리고 있는 것이 효소를 사용했을 때의 이 반응이 진행되는 그림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그럼 같이 보기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이 반응은요, 흡열 반응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다시 한번 앞에 그림을 보시면 전체적으로 지금 에너지가 흡수되고 있으니까 선생님 이 반응은 흡열 반응 맞네요. 그 다음 효소가 있을 때의 활성화 에너지 뭐였어? 이거는 아까 기억에서 효소가 없을 때였잖아요. 근데 지금 있을 때래요. 그러니까 얘는 틀린 보기. 효소가 있을 때 반응열. 우리 반응열은 효소가 있든 없든 안 바뀌는 니은이라고 했는데 니은보다 작대요. 그럼 얘도 틀렸네요. 그렇죠? 그래서 정답을 우리 친구들 1번을 정답으로 골라주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 우리가 이제 활성화 에너지 그리고 활성화 에너지를 바로 생체 촉매인 정촉매 역할을 하는 바로 효소가 낮춰줄 수 있습니다. 라는 이야기까지 함께 해본 거예요. 자, 그럼 이제 세 번째는요. 이 효소가 작용되는 원리가 있대요. 그 원리에 대해서 같이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앞에서 우리가 어떤 얘기를 했냐면 효소라는 것은 우리가 단백질을 공부할 때도 했었는데요. 주성분이 단백질이에요. 그럼 우리 단백질 공부할 때 무슨 얘기했어요? 단백질은 굉장히 복잡한 입체 구조를 가집니다. 즉 고유의 입체 구조가 있는데 그것으로 인해서 기능이 결정된다고 했어요. 자, 그럼 그림을 한번 보면 우리 친구들이 이해를 돕기 위해 지금 여기 효소라고 되어 있고요. 이 효소가 단백질이 주성분이기 때문에 고유의 입체 구조를 갖는다고 했어요. 그래서 지금 요런 입체 구조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자, 근데 요 윗부분 보니까 어떤 독특한 구조를 가지고 있는데요. 거기에 딱 잘 맞는 물질이 있어요. 이렇게 그 입체 구조에 잘 들어맞는 반응물, 우리는 그걸 지금부터 뭐라고 할 거냐면
기질입니다 라고 얘기할 거예요. 이 단어가 조금 생소할 수 있어요. 이 효소의 활성 부위에 잘 들어맞는 반응물, 그걸 그냥 우리는 기질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잘 들어맞으니까요. 하나의 덩어리였던 이 반응물 기질이 지금 효소의 이 활성 부위에 접합했어요. 지금 만나게 됐어요. 그죠? 우리는 그래서 이걸 지금 뭐 이렇게 만나게 되면 그걸 뭐라고 할 거냐면 효소 기질 복합체입니다 라고 얘기를 할 거예요. 자, 그러면 효소는 어떤 역할을 한다 그랬어요? 그죠? 활성화 에너지를 낮춰준다 그랬어요. 그래서 반응 속도를 빠르게 일어난다고 했다고요. 그래서 어떤 반응이 일어났는가 봤더니 화살표 뒤에 보니 효소는 그대로 있어요. 근데 여기에 들어갔던 그 기질이요. 분명히 하나의 덩어리였는데 화살표 이후를 보니 지금 두 개의 생성물로 나눠진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러면 큰 분자가 작은 분자가 되고 있는 이거 뭐예요? 이화작용이 일어났는데 누구의 도움으로? 효소의 도움으로 활성화 에너지를 낮춰줬고 반응은 보다 빠르게 일어났습니다 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요렇게 생긴 애가 효소에 딱 반응할 수 있는 거예요. 만약에 다르게 생겼다면, 이렇게 네모나게 생겼다면 반응할 수 있을까요? 없겠죠. 이런 걸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요. 바로 효소의 기질 특이성. 이 효소는 이러한 기질과만 반응합니다. 그래서 효소의 기질 특이성입니다 라고 이해하시면 되고, 이렇게 단백질의 고유한 입체 구조 때문에 잘 들어맞는 기질은 바로 결합하게 돼서 효소가 활성화 에너지를 낮춰주게 되고 반응 속도를 빠르게 만들어주는 것이다 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보시면 지금 여기 생성물로 돼서 지금 여기가 분리가 되었지만 생성물이 효소의 활성 부위에서 나갔다고 되어 있죠. 그리고 나서도 이 효소는 원래와 동일한 상태예요. 그 말은 다시 촉매 작용을 반복할 수 있다는 건 재사용이 가능합니다 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자, 간단하게 효소는 단백질이에요. 활성 부위에 고유의 입체 구조를 가져요. 이 입체 구조와 잘 결합할 수 있는 물질을 우리는 기질이라고 하는데, 이것이 만나서 효소 기질 복합체가 형성되면 활성화 에너지를 효소가 낮춰주게 되고 반응은 낮은 온도에서 잘 일어나게 됩니다 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되셨을까요? 이것이 바로 효소 작용의 원리다 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효소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 한번 보면, 반응 후 생성물은요, 효소에서 아까 분리가 되는 것을 보셨죠. 결국 그 말은 다시 또 다른 기질에, 바로 다른 물질의 재사용이 가능합니다 라고 이해하시면 되겠네요. 이런 효소 그럼 어디서 사용하고 있는지 보면요, 일상생활에 우리 뭔가 고기를 연하게 만드는 것, 아니면 식혜나 발효식품, 아니면 요즘 효소를 이용한 세제나 화장품도 많이 쓰고 있거든요. 일상생활에서도 쓰고 있고, 그리고 요 검사지나 혈당 측정기, 소화제 같은 데서도 효소를 요즘 많이 사용하고 있어요. 의학 분야에서도 사용하고 있다. 또 바이오 에너지를 생산하거나 오염물질을 분해하는 것 역시 요즘 효소를 적극적으로 사용하고 있거든요. 환경 분야에서도 사용하고, 포도주 제조 공정이나 인공감미료 생산, 또 유전자 제조학 기술에서 제한 효소, 연결 효소 같은 것들을 사용하고 있어요. 역시 산업 분야뿐만 아니라 굉장히 폭넓게 이 효소라는 것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라고 잘 기억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같이요, 이런 효소 작용 원리에 대해서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그림 가와 나는요, 각각 효소 A와 B의 작용을 나타낸 것이래요. 자, 그리고 봤더니 효소 A는요, 이렇게 독특한 구조, 이런 구조를 갖는데 이 구조에 잘 들어맞는 반응물 기질이 되겠죠. 이 기질이요, 지금 두 개였어요. 작은 분자 두 개. 근데 이렇게 효소 기질 복합체가 되고 활성화 에너지가 낮아지게 됐어요. 그리고 반응이 일어났더니 하나의 큰 덩어리가 됐네요. 그럼 작은 분자가 보다 큰 분자가 됐으니까 얘는 지금 동화작용 일어났겠다라는 걸 알 수 있겠죠. 자, 효소 B는요, 니은과 기질 특이성을 갖는 거예요. 왜요? 여기에 잘 들어맞네요. 잘 들어맞는 반응물 기질. 그리고 반응했어요. 효소 기질 복합체가 되면 활성화 에너지를 낮춰줘서 반응을 빠르게 진행시킬 거고, 그 결과 보다 큰 분자였던 것이 작은 분자가 되었습니다. 분해가 일어난 이화 반응입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우리 보기 같이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지금 봤더니 우리 옳은 것만 한번 골라볼게요.
A는 이화작용을 촉매한대요. 그럼 A는 우리 동화라고 골랐는데 이화라고 되어 있으니까 틀린 보기가 되겠고, B는 니은에 대한 기질 특이성이 있다? 그럼 이 B라는 건 이 니은, 기질에 대해서 요거끼리만 반응하냐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효소 기질 복합체가 형성이 된 거잖아요. 아, 그러면 기질 특이성 있는 거네요. 자, 나에서 열이 방출된대요. 그럼 이제 우리가 배운 거 합치는 거예요. 나는 뭐였어요? 이화작용. 이화작용은 뭐죠? 큰 분자가 작은 분자가 되면서 에너지를 방출하는 거였다고요. 아, 그럼 나에서 열이 방출되네요. 그럼 우리 친구들 정답은요? 니은과 디귿을 골라준 5번을 정답으로 골라주면 되겠습니다. 되셨죠? 자, 우리 이거 한 문제만 더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그림은요, 어떤 효소와 기질의 반응을 나타낸 것이래요. 그리고 봤더니 효소가 있고 이 효소에 잘 들어맞는 반응물, 기질이 있어요. 자, 그러면 효소와 기질 특이성에 따라서 효소 기질 복합체 형성됐죠? 그럼 이 과정에서 가에서 활성화 에너지 줄었을 것이고 반응은 빨리 일어났겠네요. 그리고 나니까 생성물이 형성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 과정 같이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이에 대한 설명으로요.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가 단계에서 반응은 활성화 에너지가 낮아진다? 아까 가 단계가 뭐였어요? 여기. 효소 기질 복합체 형성되면 활성화 에너지 감소해서 반응 빠르게 일어납니다. 라고 했으니까 활성화 에너지 낮아진다? 맞는 얘기죠. 반응이 끝난 효소는요, 또 다른 기질과 결합할 수 있다? 이거 우리 앞에서 살펴봤던 거죠. 이 모양과 이 모양 똑같아요. 그 말은 이렇게 생긴 기질이 또 오게 되면 이 효소는 재사용할 수 있습니다. 라는 얘기니까 다시 결합할 수 있는 거예요. 그 다음 효소와 기질의 입체 구조가 맞아야 효소 기질 복합체가 만들어지고 얘를 반응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정답은 우리 친구들 5번을 정답으로 골라주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 우리 친구들 마지막 이 효소가 어떻게 작용하는가 그 원리까지 한번 살펴봤습니다. 자, 그럼 이제 다시 오늘의 사진 POTD로 돌아가서요. 오늘 학습 내용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시 우리 친구들 이 사진을 보니까 어떤가요? 네, 이제는 선생님 기질이라는 거 그냥 반응물이었네요. 네, 맞아요. 이 단백질 독특한 입체 구조를 갖기 때문에 거기에 잘 들어맞는 반응물, 우리는 그것을 기질입니다 라고 보신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효소와 기질이 반응하게 되면 효소 기질 복합체가 지금 형성되었죠. 그 부분에서 활성화 에너지를 낮춰줌으로써 반응이 빠르게 진행될 수 있도록 돕는 물질입니다 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우리 친구들과 함께요. 이 생명 시스템 안에서 어떻게 에너지라는 것을 방출하고 혹은 흡수하는가 이 에너지의 관점에서 생명 시스템을 함께 살펴봤습니다. 우리 친구들이요. 물질 변화라는 것을 반드시 동화작용과 이화작용으로 나눠서 간단한 예들을 반드시 우리 친구들이 학습해 보면서 꼼꼼하게 복습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복습 중요하겠죠? 복습할 때요. 우리 EBS I 홈페이지 들어오셔서요. 우리 강의 다시 보면서 공부했으면 좋겠고요. 공부하다 모르겠는 건 또 궁금한 거 생기면 언제든지 Q&A 게시판에 글 남겨주세요. 쌤 친절하게 댓글 달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다음 시간에는요. 우리 이 생명 시스템 안에서 어떻게 유전 정보가 흐르고 있는가 그 흐름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친구들 오늘도 너무너무 수고 많았고요. 지금까지 선생님은 과학의 힘 에너지 청혜쌤이었습니다. 우린 또 다음 강의에서 만나도록 할게요.